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냉온탕을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한 급등락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프상으로 볼 때 빨간불과 파란불이 좀 교차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게 한 시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유효합니다. 현재는 상승 쪽으로 좀 가닥을 튼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철저한 눈치 보기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 자체에서 새롭게 어떠한 이슈가 나오기보다는 기다려야 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도 그렇고요. 전일 또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미국 증시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한 데다가 유럽 증시도 브렉시트 우려가 있긴 한데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새로이 노출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우리 시장 오늘 방향성을 좀 잡질 못하는 모습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소를 보자면 거래소는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살짝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도가 살짝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보합권으로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운송장비 업종들도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 기조는 여전합니다. 화학, 정유주들 그리고 철강주들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 오늘도 나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시총 상위주들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고 있고 대북 경협주들 특히나 오늘은 금강산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아난티가 벌써 8%가 넘게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양시장 공통적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정부 이슈 관련해서 활발한 움직임이 오랜만에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눈치 보기 장세 속에 개별 종목 이슈로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거래량도 수반이 되지 않는 조금은 답답한 시장이 화요일장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슈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개별 종목 이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글로벌 이슈는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이 또 준비가 돼 있는지 일부에서 짚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수출 물가가 석 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 잠정치는 82.95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1%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10월 80.68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품목별로는 D램이 14.9%, 플래시 메모리가 5.3% 떨어지는 등 반도체 물가의 하락폭이 컸고 합금, 철 등 1차 금속 제품과 화학 제품도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대신 수출 할당을 선택한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이 관세를 부과받은 일본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트라는 지난해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이 전년보다 25% 줄었고 금액은 13% 이상 감소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최대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라는 한국의 타격이 큰 이유로 지난해 관세 25%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70% 제한하는 쿼터에 합의했고 미국의 쿼터 국가에 대해선 관세 제외를 뒤늦게 허용하며 기업들 신청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혁신성장 정책의 주요 분야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합작회사 설립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이번 심사 통과로 오는 2022년도까지 수소충전소 100기를 구축할 계획인 하이넷 출범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북한 국무위원회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오늘 오전 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평양발 기사에서 김혁철 특별대표가 베이징을 경유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증시 흐름 바로 살펴봅니다. 코스피가 다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210포인트대인데 하락폭은 거의 없습니다. 0.47포인트, 0.02%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자, 보시다시피 2194, 2200이 장 초반에 잠시 무너졌는데 장중에 2212포인트 강보합권까지 전환이 됐고요. 현재도 그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 매도 물량 지속적으로 줄어드네요. 60억 원 매도 잡히고요. 기관은 1,580억 원이나 매수합니다. 개인 오늘도 매도합니다. 1,514억 원 대량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주로 매수를 해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린 대로 둘 다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고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지금 LG화학도 하락 전환을 했네요. 39만 원대는 그래도 유지를 합니다. 셀트리온이 1.65%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조정이 1,000원 정도 나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지금 각각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이 약보합권대에서 움직이면서 보시다시피 큰 지수의 그리고 주가의 변동폭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역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은 없습니다. 신한지주와 SK가 그나마 1% 중반대의 하락이 좀 나와주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748포인트대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750선 바짝 근접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거래소 대비 오늘도 코스닥은 나은 모습 보이는데 장초반 741 그리고 747, 8포인트대 안착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변동 없이 꾸준하게 개걸음 장세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현재 포인트가 그리고 오늘 장중 고점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만 삽니다. 505억 원 외국인만 순매수해주고 기관, 개인 매도하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 투시는 팔지만 연기금은 오늘도 60억 원 소량 매수해줍니다. 개인 292억 원 상승장에서 또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SK 올라가고요. 신라젠은 빠집니다. 신라젠 지금 오늘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요. CJENM 넷마블 지분에 대해서 지금 매도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에 5%가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로메드 역시 2.73%대 좋은 흐름 가져가고 포스코 캠텍이 7만 원 돌파를 하면서 최근 장세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살짝 조정이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체크하도록 하죠. HLB도 올라가고요. 코롱티슈진이 오랜만에 2%대의 상승입니다. 펄어비스도 0.11% 올라가고 메디톡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1% 초반대에 각각 하락이 좀 나와줍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제약 그리고 제넥신 올라가고요. SK머티리얼즈가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파라다이스 역시 보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난티가 현재 7%가 넘게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시가총액 순위 굉장히 또 많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살짝 올라가네요. 지금 달러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1127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보면 사실 별로 재밌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쪽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에 시장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는 관망세 좀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 외국인 매매 동향에 따라서 등락이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 초반에 좀 밀리는 모습이 연출되긴 했지만 다시금 좀 장중 낙폭 만회하면서 상승 시도를 하다 다시 또 힘이 빠지는 그런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 안에서 일단 2차 전지 관련 소재 관련 업종의 그 종목들이죠. 에코프로와 LNF의 상승세가 좀 그래도 시장에서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의 이제 상장을 앞두고 일단 관련 기대감 등이 에코프로를 포함한 LNF 등에도 이런 상승 영향을 좀 주는 모습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업종 내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세도 일단은 지수를 좀 견인하는 가운데 일단 한미약품을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 업종의 좀 선별적인 좀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일단 한미약품의 상승 요인은 한미약품 보고서에서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와 좀 비슷한 파이프라인을 한미약품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약 20%가량 상승한 반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그간 주가 상승이 더딘 측면 등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한미약품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 또 그리고 이런 그 상승이 일단 업종 내 투자 심리를 일부 완화시키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점이 좀 특징적이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대북 관련주의 좀 상승 동력이 생각보다는 약해진 점에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 의견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주 앞둔 점, 그리고 오늘 금강산 관련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동력이 생각보다는 약한 점 등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상승 동력이 약해진 측면이 아닐까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다음 주 2차 북미 회담 전까지는 당분간은 보수적 관점, 그리고 매수는 조정 시 어느 정도 하방 지지적 확인 이후에 매수하시는 방안 등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더 안전성을 확인한 뒤에 매매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외에 또 시장에서 저희가 체크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조금 더 볼까요? 네, 일단 최근 OLED 관련주부터 해서 뭐 디스플레이 소재주들의 반등과 더불어서 일단 로봇 관련주들로 꼽히는 종목들의 상승세 역시 좀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OLED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단기 상승 여력이 조금은 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반면에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특히 로봇 관련주 내에서 제조업력 로봇 산업, 그러니까 쉽게는 반도체 공정에서 뭐 로봇의 비율 등이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 등과 더불어서 이 제조업용 로봇 산업에 이제 맞춰진 종목들을 좀 선별하신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정확도 등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 공정에서의 필요성이 특히나 최근 부각되면서 동반 상승했던 요인 역시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2차 전지, 뭐 자동차 등 다수의 업종에서 이러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등은 그 확장성 역시 좀 무시 못할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로봇부터 모션, 그리고 모듈 제조업 등까지 포괄을 했을 때 시장에서 가장 많이 꼽혀지고 있는 종목들은 로보티즈, 그리고 T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등에 있어서 관심을 두시는 전략으로 로봇 관련주에 대한 매매 관심 계속적으로 유지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주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 전략 그리고 남은 시간 시장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내일 시장 전략에 있어서 일단 폴더블 관련주는 보수적 관점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부터죠. 일단 SKC 코오롱 PI 그리고 코오롱 인더 등의 급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요인이 아무래도 삼성 폴더블 폰에 강화 유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관측 등이 나오면서 급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낙폭 만회하면서 21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오늘 급락으로 그간의 반등 추세가 꺾인 점, 그리고 비록 단기 주가 반등, 오늘로 봤을 때는 SKC 코오롱 PI처럼 단기적인 주가 반등은 가능할지언정 일단 상승 추세로 무난하게 수익을 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경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뭐 그간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 업종 몇 개를 좀 골라놓고 그 안에서 좀 탑픽 종목들 선별하신 이후에 그 안에서 매매 전략 세워보신 전략이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세 가지 업종 좀 꼽아봤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업종, 그리고 5G 관련주, 제약바이오 업종, 이 세 가지 업종 내에서 대표주라던가 최근 주가 추이가 두드러진 종목 등을 추린 이후에 조정 시 매수, 반등 시 매도 전략 사용하시면서 끌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종목 예를 들자면 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LNF를,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뭐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한미약품, 셀리버리 등 이런 종목들 주목하시면 좋겠고, 일단 5G 업종 내에선 머큐리 뭐 이런 식으로 꼽아두시면서 주가 조정 시 매수, 상승 시 매도 전략, 그리고 이평선 매매 등을 혼합하셔서 매매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매도에 대해서 좀 짧게 방망이를 잡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쪽 관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새로운 부분이죠. 수입 자동차에 추가 관세 부과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목적이 또 분명히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비치려는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든지 종합 국력을 나타내는 상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미시간주 자동차 공업지대의 그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러스트벨트 부활을 그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에
수입차가 국가 안보를 해쳤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상무부가 270일이 되는 날 꼭 그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입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품이 미국 자동차 생산에 악영향을 줘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한 그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작년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자동차까지도 무역 확장법 232조를 꺼내든 것은 아무래도 WTO 규정 위반을 피하면서 긴급히 수입 물량을 제한시킬 수도 있고요. 또 관세를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추가 관세 20에서 25%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언급을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다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 관세가 적용되는 겁니까? 네, 미국은 작년에 수입 자동차가 전체 승용차 판매 4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가별로는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 순입니다. 이번 조치에 가장 직접적으로 겨냥한 국가는 대미 무역 흑자가 크고요. 자동차 관련된 수출이 비중이 상당히 높은 일본과 EU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무부 보고서가 제출된 일로부터 90일 이내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공표할 의무는 있지만 기한이 없는 만큼 트럼프가 무역협상 카드로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또 공교롭게도 미중 무역협상이 한 차례 연장될 경우 협의가 끝나는 시점이 5월이고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EU 간의 FTA 협상도 시작되는 시점이 5월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세를 전대 보금처럼 5월부터 사용을 해서 상대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든지 환율 하락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환율 조항을 도입하는 이런 협상력을 높이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미국 내 여론이 최근에 관세에 추가로 부과하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동차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발동 반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여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백악관의 고위 경제 관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반대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이 지금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략적 파트너십이 국경을 넘는 시대에는 자동차 수입 규제는 적당치 않고 오히려 미국의 성장 속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부품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동차 정비 제조업 협회뿐만 아니라 미국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도 제재는 제재를 부른다.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생산과 투자가 감소하고 결국에는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미국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연간 450억 달러의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당 큰 차들 같은 경우에는 5,800달러 정도의 가격 상승하는 외에도 부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생산된 자동차 가격 같은 경우는 연간 830억 달러 정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내에서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의견이 좀 모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고율의 관세죠. 25%가 부과가 된다면 미국 내 자동차 업체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고 관세 부과 대신에 수정안을 꺼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나요? 네, 자동차는 미국 전체 수입의 15%를 차지하는데요. 여기 25% 가장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다면은 미국 생산 차량의 수입 부품 의존도가 40에서 50% 정도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부채 증가뿐만 아니라 판매 급감에 따른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에서만 일자리가 36만 6,900개가 사라지게 되고요. 또한 서비스 산업까지 합치면 70만 개 고용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미국 내 자동차 판매는 연간 130만 대 정도가 줄게 됩니다. 이 때문에 완성차 부품에 대해서는 21이라든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철강처럼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화석 연료가 아닌
에너지를 쓰는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인터넷으로 연결된 자동차를 표적으로 삼아서 관세를 좀 좁혀서 부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역확장법 232조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자동차 수출이 많은 나라인 만큼 타격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어떤 타격이 좀 올까요? 네, 우리나라 완성차 5개사 같은 경우에는 쌍용 자동차를 제외해놓고서는 모두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하는데요. 주력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면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대차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에서 판매되는 67만 대 중에서 32만 대는 국내에서 수출품이고요.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58만 대 넘게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중에 26만 대가 한국에서 수출이 됩니다. 특히 올해 선보이는 신차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판매될 예정인 이런 신차들 같은 경우는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그 생산 라인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가 되면 연간 81만 대가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이게 막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 업계 전체 생산의 8%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무역 수지도 최대 98억 달러 정도가 감소하게 되고요. 자동차 회사의 이익들 같은 경우는 대략 계산하더라도 3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동차 산업의 그 생산 파급 효과를 고려한다면 GDP는 0.4% 정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한미 FTA 개정 협상 때 미국 수출형 픽업 트럭의 25% 관세를 우리가 미리 20년간 연장시켜줬고요. 또 환율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의 안전 기준이라든지 환경 기준을 충족한 차량 같은 경우는 연간 5만 대를 우리 기준에 충족시킨 거와 똑같이 해서 수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일부 미국 쪽에 생산을 돌려줄 경우에는 자동차 관세 발동이 보류될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자동차 수출로 굉장히 많은 이윤을 내는 나라지만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나 뭐 독일 등의 국가들은 자동차 산업이 주력인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엔 타격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일본이라든지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FTA 협상을 올 이후부터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면제될 확률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는 관세를 부과하고 싶지만 협상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만약 관세를 도입을 결정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260만 대씩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서 면제가 되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도 면제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그 자동차 수출 물량 규제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미 그 자동차 수출이 연간 8천억 엔 정도 감소하게 되고요. 자동차 산업에는 2조 엔 정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좀 들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EU, 그중에서도 독일에 대해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수량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 인하와 관련해서 그 저항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래도 좀 다양한 WTO에 제소한다든지 상황을 봐가지고 자동차 생산한 국가들 간에 연대를 한다든지 이런 모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 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현재 선언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또 첫 번째고 굉장히 또 강행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 반발도 예상이 당연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강행한 목적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이든지 뭐든 간에. 어떤 목적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경 장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공약이고요. 또 내년 대선을 위해서 국경 장벽을 완성하자는 그 대선 구호까지 지금 만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국경 장벽을 건설하지 못한다면은 내년 대선에 적신호가 켜질 수가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멕시코 국경에서 범죄자뿐만 아니라 불법 마약이 유입되는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서 추가 경비 인력뿐만 아니라
국경장벽 공사에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그 표결 처리를 의회 결의안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 16개 주의 그 주지사 같은 경우는 권력 남용 이유로 법원에 지금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헌법에는 예산과 결정된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고요. 또 비상사태를 쉽게 선언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민들의 그 자유가 제한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당분간 그 미국 내 정치 혼란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대통령이 지금 국경 장벽 문제로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게 이게 말이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야 대립이 이제 뭐 격화되는 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요. 채무불이행 위험도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에서는 1976년도에 국가 비상사태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비상사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한 뒤에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모두 그 60건이 발동이 됐는데 이 중에 30건은 여전히 현재도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그 국가 안전이라든지 국방 목적의 그 테러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동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너무 재량권을 그 인정을 해줄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민의 자유를 제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 쪽에서는 엄격히 제한을 두는 판결들을 내려왔고요. 또 여론도 66%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장벽 건설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 약가 인하 정책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협조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또한 3월 초에 그 만기를 맞게 되는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 문제도 당분간은 그 협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뒤에 정부 자금 고갈로 인해서 국채이자 지급을 못하는 사태, 최악의 경우에는 국채가 디폴트에 빠지는 위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2011년도와 같은 국제 금융시장에 다시 한번 그 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경계감은 가져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있었는데 성과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워싱턴에서도 이제 어떠한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텐데 어떤 이슈가 좀 다뤄질까요? 네, 그 지난주에 있었던 고위급 그 무역 회담에서는 미국 에너지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관련된 12개 분야의 수입 확대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양복 카드를 중국이 좀 꺼내들었고요. 여기에 반도체 수입을 6년간 2천억 달러 정도 늘리겠다는 새로운 양안도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이 이전보다 많이 그 양보를 했지만 아직 3월 1일 기한이 무역 협상의 시한이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기술 이전 강요라든지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지금 좁혀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미국은 중국이 제시한 그 대미 무역 흑자 해소와 관련해서 6년간 수익 금액을 연평균 25% 늘리겠다고 했던 내용을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년에 60억 달러밖에 수입을 안 하던 중국이 갑작스럽게 300억 달러 이상 수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올해 1월 중국의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2.4% 두 달 연속 감소했고요. 또 미국으로부터 수입도 무려 41%나 감소했습니다. 5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고 감소폭이 큰데 사실상 그 행동으로 취해질 수 없는 제한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주석 같은 경우에도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겠지만 구조적 문제는 중국 사회주의를 흔드는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워싱턴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도 무역 외에 서비스 부분은
좀 더 양보할 테니까 구조적 개혁을 미국이 양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는 이번 주 협상도 상당히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에 한마디로 딱 떨어지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겠고 뭐 시장이 예측대로 어느 정도의 기간 연장이 있겠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호재로 될까요? 네, 만약 타협점을 찾아서 협상 시한이 연장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증시는 호재입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경우에 미국이 요구하는 5가지 핵심 사항들, 그러니까 기술 이전 강요라든지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폐지, 사이버 공격 중단, 서비스뿐만 아니라 농업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아무래도 자신들의 그 권리라든지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그 연장이 되더라도 중국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든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를 연장시키더라도 통상법 그 201조 긴급 수입 제한 조치들은 언제든지 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해서 자동차처럼 통상 확대법 232조도 언제든지 꺼내들 수가 있고요. 또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제재법인 통상법 301조, 여기에 특정 국가를 지정해서 제재할 수 있는 슈퍼 301조, 그리고 여름철서부터는 국방권한법을 이용해서 중국을 더욱더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증시의 그 변동성은 언제든지 확대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무역흑자 축소보다는 하이테크 분야의 패권 다툼으로 앞으로 그 미중 간의 관계가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타이에 의해서 경제 블록화되는 현상, 또 신냉전 2.0 구도에 빠져들면서 5G뿐만 아니라 각종 그 첨단 산업 부분에서도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한 좀 그 변동성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중국 쪽 마지막으로 여쭤볼 텐데 MSCI가 중국 A주의 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최근에 중국 지수로 유입되는 그 외국계 자본의 규모가 굉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비중 확대가 되면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하는 게 맞나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0.7%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MSCI 같은 경우는 올해 5월에 편입 비중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2월 말까지는 얼마만큼 올릴지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는 MSCI 같은 경우는 2020년 5월까지는 A주의 편입 비중을 3.4%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MSCI 경쟁사인 그 주요 주가 지수 업체인 FTSE 러셀 같은 경우에도 올해 6월부터는 A주에 정식적으로 이제 편입되게 되고요. 또 FTS 편입이 되면은 FTS 신흥국 주가 지수 비율도 A주 비율이 무려 5.5%까지 높아집니다. 이에도 S&P의 그 다우존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지수의 A주가 편입이 되게 되는데요. 9월부터 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개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라든지 또 액티브 운영 펀드들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을 갑작스럽게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 쪽에서 많은 자금들, 특히 대만을 비롯해서 많은 그 주변국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그 자금들이 상당히 본격적으로 유입됐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2배나 많은 99조 원 정도 자금이 중국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하반기부터 중국 증시는 상당히 좀 안정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반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중국 증시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개괄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고요. 종목 상담까지 2부에 계속 이어지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